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이 메신저나 SNS에서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것이 어느덧 소통의 한 방법으로 자리 잡았죠. 최근 몇 년 새 국내 이모티콘 유료 시장이 크게 성장한 것은 물론이고요,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에 비해서 우리의 이모티콘 사용 빈도가 10%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고 합니다. 자,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에서는 탄생 40주년을 맞은 이모티콘의 역사부터 유독 우리나라에서 이모티콘을 애용하는 그 이유와 배경까지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8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아침을 깨우는 이슈 한 편 같이 들으실래요? 등 토닥이는 토요일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토닥토닥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국내 유일의 종합인문교양 개간지죠. 황해문화의 전성원 편집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성호입니다. 네, 손희정 영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손희정입니다. 네. 자, 오늘도 지난주와 똑같이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기억 하나만 쓰면 저희는 약간 이런 좀 비웃음 같은 느낌이 있고, 크크 정도면 좀 가벼운 웃음, 그리고 크크 이렇게 하면 되게 엄청 웃긴 박장대소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반대로 유유와 같은 울음 계열도 어딘가에 이렇게 구석에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슬픔을 혼자 삼키는 눈물, 그리고 진짜 대성통곡을 해서 그 눈물이 흘러 넘쳐서 바다가 되는 그런 표현들까지. 한 달에 이모티콘 한두 개 정도는 꾸준하게 사는 것 같아요. 표현력이 조금 더 풍부해지는 것 같아서. 한 달에 평균 6,000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길게 말하는 것보다 이모티콘 하나 보내는 게 더 감정 표현이 잘 되는 것 같아서. 다양한 이모티콘이 나를 표현해주는 시대. 우리는 우리의 표정과 감정을 닮은 이모티콘을 구매하고 사용합니다. 약간 제 정서나 좀 말투 비슷한 것들만 좀 찾아서 쓰게 되더라고요. 이모티콘을 제가 비춰지고 싶은 이미지에 따라 좀 골라 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썸녀한테는 좀 귀여워 보이는 이모티콘을 쓰고 상사한테는 공손해 보이는 이모티콘을 좀 사용해요. 네. 이모티콘 관련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분의 인터뷰 내용, 그다음에 이모티콘 애용자들의 목소리까지 쭉 들어봤는데요. 뭐 이제는 거의 일상이 되어버려가지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카카오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카카오톡에서 이모티콘을 주고받은 숫자가 2,200억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인데요. 2,200억 건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두 분은 뭐 메신저는 당연히 사용하실 테니까 이모티콘 애용하시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저는 자주 사용하는데요. 네. 구매를 하기도 하고요. 오. 이게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 이모티콘을 스티커라고 부르는데 일반 유저가 판매용 말고 비판매용으로 스티커 팩을 직접 만들어 쓸 수도 있거든요. 네. 이걸 커스텀 스티커라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지인이 제 사진으로 스티커 팩을 만들어가지고 오. 네, 주기도 했는데 오. 저는 부끄러워서 못 쓰고요. 네. 친구들이 놀려 먹는 용도로. 왜 한번 출시해 보시죠, 그래서. 아유, 안 됩니다. 되게 궁금하다. 네. 잘 만들었어요? 부끄럽습니다. 얼굴이 빨개지셨습니다. 전성환 편집장님 어떻습니까? 저는 뭐 이모티콘 돈 주고 사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냥 공짜로 얻어 쓸 수 있는 거 주는 거 정도는 가끔 쓰는데 네. 거의 이모티콘을 많이 안 쓰는 편이라서 사실은 잘 몰라요. 아, 네. 그래요? 오늘 좀 재미있는 입장차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네요. 네. 이게 지금 문화 차이, 감성 차이가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오늘 재밌겠는데. 근데 일단 용어부터 정리하면
이모티콘이 아니라 이모지라고 써야 된다면서요, 원래는. 이게 이모티콘이랑 이모지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네, 정리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모티콘 같은 경우에는 이모션이라는 영단어와 아이콘이 합쳐져 가지고요. 가상의 공간에서 그림의 형태로 자신의 다양한 정서 및 감정을 표현하는 이런 그림 문자를 이모티콘이라고 하고요. 이모션은 이제 감정이고. 네, 이모지 같은 경우에는 이모티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일본의 이제 모바일 회사에서 유니코드 체계를 이용해서 만든 거라서 여러 이제 나라에서 공용어로 사용하는 이런 애들을 이모지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냥 뭐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그러면? 이모티콘이라고 대체로 부르면 한국에서는 통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냥 우리는 그냥 이모티콘이라고 하죠, 그러면. 네. 네. 근데 이 이모티콘의 선호도도 좀 약간 다르다고 하는데 동양에서는 주로 사람의 눈 표정을 강조하는 반면에 서양에서는 입 표정을 강조한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예, 처음에 이제 나올 때부터 보면은 이제 40년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1982년 9월 19일 날 처음으로 이걸 썼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콜론하고 하이픈하고 가로를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그걸 세로 형태로 이렇게 결합을 하죠. 아, 뭔지 알겠다. 예. 그걸 해서 했던 것이 가장 처음이고 또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그게 또 형태가 많이 달라요. 보면은 우리의 경우에는 이제 한글 자모음이 이제 풍부하다 보니까 우리 쪽 것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들이 종수가 훨씬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외국의 경우보다. 근데 이게 제가 좀 찾아보면서 재미있는 걸 봤는데 가장 오래된 이모티콘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문화가 도래하기 전에 130년 전에 나온 게 있었다고 하거든요. 130년 전에? 네, 그래서 얘는 이름이 이제 이모티콘이 아니라 문자 예술, 그러니까 타이포그래픽 아트라고 불렸었고요. 미국의 풍자 잡지인 퍽에서 1881년 3월 30일에 처음으로 모스보호를 활용해서 사람 얼굴 표정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기쁨, 슬픔, 무관심, 놀람 이렇게 4가지 표정을 만들어서 이제 잡지에 공개를 했고 제가 이 이미지를 봤는데 좀 재밌는 게 밑에 노 카피라이트 라고 돼 있더라고. 마음대로 써라 뭐 이런 마음대로 건데요. 갖다 파서 쓰세요. 뭐 네. 이거는. 근데 그 이모티콘에서 보면 눈 모양이랑 입 모양이 다 강조가 돼서 나와 있어서 사실 뭐 서구에서는 입 모양이 강조되고 동양에서는 눈 모양이 강조된다라고 하는 건 뭔가 동서의 차이라기보다는 지금 편집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양에서 처음 나왔었던 애는 사실은 입 모양이 강조되는 형태로 시작됐고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웃는 눈 있잖아요. 꺽쇠 2개 쓰는 이런 식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혹시 그러면 이게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된 건 없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제가 지금 진심을 말하는지 거짓말을 말하는지는 눈을 보면 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혹시 네, 이런 게 뭐 반영이 된 건 아닌가? 눈 안에 영혼이 있다 이런 거는 서구에서도 많이 하는 말이니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문화 차이는 아닌 것 같고 시작된 형태 차이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뭐냐면 습관의 차이라든지 이런 차이일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근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진짜 세계 최초로 이모티콘을 활용한 사람이 스콧이라고 하는 교수인데 네, 스콧 팔만. 네, 이 사람이 지금 한 얘기를 보면 이모티콘이란 수단이 온라인 세상에서 감정의 교감을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자평을 했다고 하는데 두 분 일단 자, 이 평이 어떻게 동의하세요? 두 분이 한번 의견이 좀 동의해요. 왜 동의를 하냐면 이제 그 문자로 주로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소셜 미디어나 이런 데서 논쟁이 사실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 표정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것으로는 되게 말과 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나 우리가 받는 이 말의 뉘앙스, 억양이 우리가 이제 성조가 그렇게 강한 나라는 아니지만 그거에 따라서 말뜻이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텍스트는 그대로 옮겨줄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이모티콘이라든지 아니면 이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 아 얘가 이걸 농담으로 했구나. 이걸 굳이 농담은 설명하면 재미없거든요.
예. 근데 눈웃음 살짝 이게 그렇죠. 그 마크를 넣어준다든지 이러면은 해결이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훨씬 부드럽죠 대화하는 게. 그러니까 손희정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컴퓨터를 매개로 하는 소통은 아무래도 눈치를 더 많이 보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모티콘이 어떻게 보면 그 컴퓨터 소통에서의 바디랭귀지처럼 그렇지. 바디랭귀지. 네, 활용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나의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모티콘을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말한 건 농담이야, 화난 거 아니야? 이런 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바디랭귀지는 사실 막 계산하지 않아도 바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외로 바디랭귀지가 거짓말을 잘 못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근데 이모티콘은 거짓말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고도의 해석 작용을 필요로 하는 그래서 내가 지금 웃고 있는데 진짜 내가 웃고 있을까? 뭐 이런 식의 지금 웃겨서 웃고 있는 게 아니야. 뭐 이런 거죠. 그럴 그렇죠. 수도 있고 그럼 뭐, 너무 복잡해지는 거 아니에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상사나 지도 교수가 웃었는데 웃고 계신 걸까? 그렇죠. 우리의 웃음이 미소, 썩소 뭐 많죠. 종류가. 네. 그죠? 네. 그런 것들 좀 고민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언어 자체가 암호예요 사실. 그러니까 아니 언어가 결국은 기호 아닌가요? 네, 기호. 그렇죠. 그죠. 그 얘기는 좀 이따 좀 본격적으로 더 나누도록 하고. 근데 유독 한국인의 이모티콘 사랑이 유독 세다고 아까 제가 이제 그 오프닝에서 잠깐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한국인들이 이모티콘을 애용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미국의 문화심리학자 중에 미셸 갤펀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탠포드대 교수인데 한 지난 10년 동안 세계 33개국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유형 무형의 어떤 규범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엄격하게 적용하는 사회하고 조금 일탈에 대해서 간용의 정도가 있는 사회하고 그걸 조사해서 2019년에 이른바 빡빡한 사회 지수라는 걸 발표를 해요. 근데 이 조사에 따르면 어쩐지 불안한데요, 결과가. 그렇죠. 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사회적 빡빡함의 정도에서 이 33개국 중에서 5위를 차지하는데 1위가 파키스탄, 2위가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3위가 인도, 4위가 싱가포르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5위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빡빡한 사회일 것 같은데 일본이 8위를 했고 미국이 이제 23위, 중국이 9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아시아권 국가들이 주로 이 빡빡함의 정도가 있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5위를 차지했다는 거는 한국 사회가 눈치를 많이 보게 하는 사회, 타인의 일탈에 대해서 좀 관용적이지 못한 그런 사회라는 증거가 아닐까 싶어요. 1위부터 4위까지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인 토대가 굉장히 네. 강한 나라라는 점에서 한국 사회의 특수성이란 도대체 뭔가 뭐 이런 질문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뭘 찾아봤냐면 2015년에 이제 한국에서 나온 논문 중에 성격 특성과 이용 동기가 모바일 메신저 그래픽 이모티콘 활용에 미치는 영향. 이런 논문을 좀 봤는데요. 예. 논문 같은데요, 진짜? 네. 열심히 요번에 좀 찾아봤는데 이 논문에 따르면 남성보다 여성이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이모티콘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고요. 개인적인 성격 측면에서 보자면 외향적인 사람이 많이 썼다고 해요. 그리고 동기적인 측면을 보자면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원할수록 그리고 유행에 민감할수록 대화 간결성을 추구할수록 이모티콘을 많이 활용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의 빡빡함 지수도 굉장히 높겠지만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가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렇죠. 그거 네. 있죠. 그리고 뭐 이렇게 과자가 유행을 하면 또 다 먹어봐야 되고 그렇죠. 뭐 천만 영화가 되는데 가장 큰 동력 중에 하나는 이야기에 껴야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유행이 민감한 부분 그리고 빨리빨리 사회랑도 연결이 된 거 아닐까? 의사소통을 빨리 간결하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려는 네,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게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을까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울 때 가장 힘들어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경어라고 하잖아요. 네. 존댓말. 참 힘들어한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게 우리 말에 있어서 상대가 누구냐, 대화의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언어의 격식을 상당히 강조하는 사회다 보니까 그것들이 결국은 메신저나 SNS에서는 육성 대화가 아니라 이제 글자와 대화가 되다 보니까 그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어떤 그 수단으로 이모티콘이 활용이 되는
이런 측면이 있다고 분석할 수는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은? 그런 점에서. 그게 뭐 빡빡함 지수하고도 연결되어 그렇죠.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다만 재미있는 건 뭐냐면 연령대별로 왜 이모티콘을 많이 쓰는가를 봤을 때 40대가 이모티콘을 쓰는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자녀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거꾸로 뭐 어린 사람들이 연장자들을 대하는 게 어려워서 경어를 사용하는 게 어려워서 이모티콘으로 한다기보다 더 확장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되니까 세대 간 어떤 원활한 소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힘들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래 안에서의 대화는 되게 활발해지고 되게 그러니까 능동적이고 외향적인 데에 비해서 세대 간 대화가 상당히 위축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세대 안에서의 언어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분리 현상이 더 강화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대를 뛰어넘어서 대화를 하려고 하면 그 세대의 대화 방식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따라하는. 네. 그게 지금 이제 40대 이용 행태 동기하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40대는 아니지만 제가 즐겨 쓰는 이모티콘이 사실 있긴 있어요. 아빠와 딸이라는 이모티콘인데 아빠와 아들이라는 개그콘은 제가 아는데 네, 아빠와 딸을 한 아예 상대 받을 사람을 이제 딸로 상정하고 만들어진 이모티콘이에요. 거기 보면 이제 예를 들면 아빠랑 딸이 둘이 다 손을 들고 벌을 쓰는 자세로 엄마 말 잘 듣자 이런 이모티콘인데 제가 아주 즐겨 사용하는 연합전선 구축 차원인 거고. 네, 딸과 함께.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제가 그런 걸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딸하고 의사소통을 위해서긴 한데 저희 딸은 생각외로 또 이모티콘을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이걸 뭐 특수화하자는 건 일반화하자는 건 아니지만 보면 요즘에 어린 친구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저학년들은 오히려 그것도 이모티콘도 불편해서 그런지 그 대화 자체가 굉장히 짧아. 크크 이응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짧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제가 경험을 했어요. 예를 들면 취업하는데 이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문자 이모티콘을 자기소개서 뒤에 집어넣는다든지 눈웃음표 같은 것들 이런 걸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학생들한테 과제를 내줬는데 문의 메일이 오는데 거기에 뜬금없이 그런 것들이 막 그 친구들하고 나누는 대화체로 와서 좀 당황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게 좀 이모티콘의 사용 빈도가 높은 그 쌍방 대화 주체를 가만히 보면 이 핑크빛이 막 한참 물들어 있는 연인 관계에서 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모티콘은 어떻습니까? 연애 본 지 너무 오래돼서 네, 까마득해서 잘 생각이 안 나기는 하는데요. 질문 대상자를 잘못 골랐군요. 네.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아까 편집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빠와 딸 이모티콘 이런 거 사용하신다고 하니까요. 네. 제가 좀 재미있는 걸 본 게 국내 유료 이모티콘 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난해에만 7천억 원대 규모가 형성됐다고 하고요. 네. 이걸 이제 뭐 개인이 자기가 구매해서 쓰기도 하지만 엄청나게 선물하는 문화가 또 생기기 시작해서 시장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걸 좀 보니까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 이모티콘 시장이 크게 현재 형성되어 있는 메신저이고요. 이때 2020년 7월에 이모티콘을 분류하는 해시태그를 개편을 해요, 카카오톡이. 근데 그때 어떤 해시태그가 등장하냐면 선물하기 좋은 이라는 해시태그가 등장하거든요. 이게 좀 재미있는 게요. 그냥 선물하기 좋은 범주를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에게라는 해시태그랑 같이 등장해요.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누구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누구누구와 어떤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상상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 관계성이 누구누구에게 이모티콘을 선물하는 시장성의 관계성을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나온 해시태그 중에 엄마 아빠에게 주면 좋은 이모티콘, 딸 아들에게 주면 좋은 이모티콘 이런 게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가족 해시태그로 묶여서 엄마 아빠한테 쓰면 좋은 이모티콘이었던 게 선물하는 이모티콘으로 바뀌게 됐다라는 거고요. 그거하고 연결시켜서 이야기해볼 만한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산업이라는 것이 스스로 길을 닦아가면서 상품화를 가잖아요. 혹시 승요일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승요일이요? 승요일. 이 승요일이라는 거는 매주 화요일인데 이 카카오톡 메신저에서 이모티콘을 이제 승인을 해주는 날이에요. 디자이너들이 여기에다가
자기 이모티콘을 출시하고 싶다 했을 때 그걸 내보내면 그 카카오톡 메신저에서 이걸 해주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튜브가 디지털 크리에이티브의 수익 구조의 하나의 모델이라면 이것도 지적재산권 IP 산업의 하나의 모델로 이제 들어가서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걸 노리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한 뭐 1억 원 이상 수익을 거둔 그 이모티콘이 1,392개. 그다음에 10억 원 이상을 거둔 게 92개. 100억 원 이상 거둔 건 5개. 아니 그러니까 바로 그건데 지금 이모티콘 같은 경우도 디지털 공간에서 돈 주고 거래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그러니까 굿즈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만들어져서 오프라인 매장이 만들어지고. 네. 근데 사실은 근데 이 현상이 이모티콘에서 시작이 된 게 아니라 과거 이제 그 애니메이션에서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말 그대로 상품화되어 가지고 굿즈로 제작이 돼서 어떤 젊은 층한테 이게 소비가 되고 그래서 전문 매장이 만들어지고 특히 이게 이제 뭐 지금 제가 뭐 이제 특정 이름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그 플래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한때 막 엄청 그렇죠. 유행을 하면서 맞아요. 네. 뭐 제가 이제 뭘 언급하는지 아시죠? 두 분도 네. 대충 기억하시죠? 이런 것들이 뭐 이제 그 상품화돼 가지고 엄청 팔렸던 적이 있잖아요. 어찌 본다면 비즈니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같은 패턴과 같은 지금 그 방식이 계속 작동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것이 근데 애니메이션 캐릭터.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이모티콘이라고 해서 사촌지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가까운 사이죠. 캐릭터 산업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렇죠. 똑같죠. 결국은 캐릭터라고 하는 큰 범주로 놓고 보면 똑같은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캐릭터 산업 자체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발달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 이제 총화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모티콘이다. 네. 뭐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도 그리고 한국에 이제 또 대형 그 메신저 회사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모티콘을 한 99.9% 안 쓰거든요. 한때 쓴 적이 있어요. 저랑 비슷하시네.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카카오톡 보면 이제 기본으로 제공하는 이제 동그란 그 노란 바탕 얼굴 있잖아요. 아, 네. 걔네들이 이모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걸 이제 썼더니 이제 가끔 이제 핀잔을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넌 지금도 이런 걸 쓰고 있냐 이러면서. 그래서 기분 나빠서 안 써서 이제는 그래서 거의 아예 안 쓰거든요. 뭔가 제이비께서는 네, 쓰시는 게 상대방이 무슨 말씀이세요? 네. 제가 뭐 어때서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하여간 근데 지금 저 같은 사람은 오히려 이제 그 극히 예외인 경우 워낙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전해드렸던 이런 통계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얘기를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좀 몇 대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그 얘기를 좀 넘어가도록 하죠.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손희정 영화평론가, 전성원 황해문화 편집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모티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역시 또 관련 영화 한 편을 손희정 평론가께서 뽑아 오셨습니다. 어떤 영화인가요? 네, 오늘의 영화는 소니 피처스에서 제작한 2017년 애니메이션 이모티 더 무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그 노란 얼굴의 이모지들이 주인공이고요. 네. 원제는 디 이모지 무비인데요.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이모지보다는 이모티콘이라는 말이 익숙하다 보니까 이모티 더 무비로 개봉을 했고요. 단 하나의 표정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모지가 풍부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그렇죠.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Look who just sent me a text. Addie McAllister? Must be mistake. 여느 학생들처럼 항상 휴대전화를 끼고 다니는 고교생 알렉스. 평소 짝사랑하던 에디에게 메시지를 받은 뒤 어떻게 답장을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쿨하게 보이기 위해 글자 대신 라는 감정이 담긴 이모티콘을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알렉스의 선택을 받은 이모티콘이 갑자기 이상한 표정으로 바뀌면서 에디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고 마는데요. What is that emoji?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비밀은 바로 알렉스의 스마트폰 속에 있었는데요. 스마트폰 속 이모티콘들의 세계 텍스토 폴리스. 무수히 많은 이모티콘들에게 적용되는 원칙은 바로 1인 1표정.
They gotta be mad. 하지만 왜 라는 표정을 맡은 진은 감정이 풍부한 만큼 다양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는데 Okay, looks like it's gonna be 결국 mad. 알렉스의 선택을 받은 진은 당황한 나머지 원래 맡은 표정이 아닌 전혀 다른 엉뚱한 표정을 짓게 되고 이로 인해 현실 세계의 사람들을 당황케 한 것은 물론 스마트폰 속의 세계마저도 엉망으로 만들게 됩니다. Goodness, I'm freaking out. What's he doing? He's making the wrong face. 이에 분노한 텍스터 폴리스의 지도자 스마일은 진을 삭제하기 위해 백신봇을 출동시키고 Evacuate the queue. 진은 친구인 하이파이브와 해키 브레이크와 함께 텍스터 폴리스를 넘어 스마트폰 세계에서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벌이게 되는데 깜찍하고 귀여운 이모티콘들의 좌충우돌 모험기 속에서 진정한 소통의 의미를 찾아나가는 오늘의 영화 이모티 더 무비입니다. 네, 자 영화 소개를 간략하게 들어봤는데요. 두 분은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저는 영화 도입부에서 이 영화의 중요한 내용 다 나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맨 처음에 주인공 이모티콘이 이제 내레이션으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모든 시스템과 프로그램 웹은 저마다 완벽한 행성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스마트폰 보고서 지나가면서 서로 부딪히고 뭐 그 선생님 수업 중에도 휴대폰 보고 있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이 영화가 이 우리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풍자로서의 부분은 전반부에서 다 보여주고 후반부는 사실 저는 그저 그런 내용이었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손희정 평론가는. 네, 저는 어떤 설정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지금 편집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소니 픽처스가 글로벌 회사인데 이모지를 가지고 다양한 앱들을 활용해서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을 때 이 이미지만으로 전 세계에 소통이 될 거라는 상품으로서의 가치 봤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를 지금 우리가 글로벌하게 공유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사실 이 영화 자체로 봤을 때는 사람이 어떤 이모지를 선택했는데 걔가 내가 원하는 의미를 전달하지 못할 때 당혹감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걸 이제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모티콘의 입장에서 나는 아주 좋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모티콘인데 사람이 이걸 다른 맥락에 써버려서 막 해석이 덧붙여졌을 때 예컨대 체리 따봉 같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이모티콘은 얼마나 황당했을까. 나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앤데 이게 일종의 협잡의 의미로 통용된다. 슬펐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비평 중에 PPL이 너무 심하다는 이런 비평도 좀 있었다면서요? 네, 더 가디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은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안 된다. 이렇게 쓰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세계 안에 있는 엄청난 자본주의를 자연화시키고 있고 이게 상품이라는 걸 지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예.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스마트폰을 쓰는 입장에서 이 평가가 영화가 어플리케이션보다 더 힘이 클 거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영화에 나오는 인별이라든가 이런 식의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은 사실 영화 한 편을 보는 사람의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PPL이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영화의 소통을 훨씬 더 가능하게 해주는 설정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빼놓고 이야기가 전개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중요하게 우리가 좀 그러니까 짚어봐야 되는 것은 한 이모티콘은 하나의 감정 상태만을 표현해야 된다. 그런 건 획일성으로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이모티콘을 가지고 개성을 표출한다. 이건 뭔가 모순 관계라고 봐야 되는 거냐,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라는 이런 문제에 봉착할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 작품이 2017년 작품이라는 한계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상품으로서의 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해 이모지를 선택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요즘에 이모티콘은 정말로 다양하게 나오기는 하거든요. 심지어 이제 각 스마트폰을 보면 내 얼굴을 캡처해서 이미지로 바꾼 다음에 이모티콘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개성을 살리는 데에는 굉장히 이게 상품이기 때문에 또 다양한 이모티콘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싶긴 하더라고요.
영화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기원전 3,300년 전 상형 문자가 이제 나타났다. 그런데 사실 이모지가 언어인가, 완벽한 언어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도 하나 가져볼 만하고. 그 얘기 좀 한번 해보죠. 마침 그 내일이 한글날이거든요. 이 영화 속에서는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 니네들 때문에 언어가 지금 망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대사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한글날도 겸해서 이런 이모티콘의 애용이 한글 사랑을 저해하는 결과를 빚는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특별히 영향이 있다, 아니다,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하던 거를 좀 마저 이야기를 하면 그럼 언어는 그럼 완전한가? 왜냐하면 아까 체리 따봉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코드는 하나의 어떤 것을 갖고 있다, 또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언어는 맥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어느 상황에서 그 말이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상대를 비하하는 말이 되기도 하고 상대를 위로하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모지 자체를 즐겨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말을 해치거나 저는 꼭 그렇다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이모지를 이용해서 소설을 이모지 언어로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혹시 이제 트위터 보시다 보면 그런 뭐 어떤 짤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빅토르 이고의 레미제라블을 이 이모티콘만으로 번역해서 옮긴 경우가 있고 대작을 이모티콘만으로 번역으로 한다고요? 네, 근데 읽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아, 이런 의미구나 하고 딱 오는 게 있고 실제로 또 2009년에는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딕을 이모지만을 이용해서 소설로 출간한 경우가 있어요. 제목은 바꿨습니다. 이모지 딕으로. 모비딕에서 이모지 딕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은 되게 언어 생활을 풍부하게 해줄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손희정 평론가는. 네,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고민이 되는 건 그러니까 소설이라든가 시 같은 것들이 사실은 서사를 전달하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의 의미를 이모지로 전달할 수는 있겠는데 혹은 이모티콘으로 전달할 수 있겠는데 언어 자체의 표현력 아름다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워버리는 것도 사실이라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형식미와 미학적인 측면에서. 근데 따지고 보면 언어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그림 언어부터 시작한 부분, 그림 문자였던 것도 시작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그 단어에도 감탄사라는 게 있잖아요. 결국은 이모티콘이라고 하는 것을 감탄사, 약간 좀 더 단순하긴 하지만 감탄사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놓고 보자면 그 정도 역할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들이 발생하니까 그런 지점에서는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을 봐도 이렇게 학교 수업 장면 같은 게 나오는데 선생님이 그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 같은 거를 이제 그려놓고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그 장면에서 이 애니메이션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모티콘의 세계가 단순하고 뭐 풍부하지 않다라고 오해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언어의 기원과 맞닿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생각을 해보면 이걸 사용할 때 제가 쓰는 이유는 예컨대 뭐 별로 딱 동의가 안 되는데 반대하면 분위기가 나빠질 것 같을 때 뭐 이렇게 애매한 이모티콘을 보낸다든지 편한 사이에서는 그렇게 하는데요. 편하지 않을 때는 이걸 어떻게 예의 바르게 잘 표현할까를 언어적으로 고민하는 시간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모티콘의 사용이 편리한 만큼이나 생각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모티콘이 뭔가 캐릭터 상품이 많아지는 문화하고도 연결되어 있지만 다른 반대편에는 밈 문화랑 연결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여러 맥락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그 맥락으로부터 떼어와서 내 입맛에 맞게 사용하는 게 밈이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밈이 정치 영역으로 왔을 때 밈 정치가 된 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뭐 예컨대 설명이 굉장히 밈이라는 개념을 좀 잠깐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밈을 설명을 하자면 어디에서 끊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인데요. 한국의 되게 대표적인 밈이 예전에 2010년대 중반에 서울시 교육청 후보자가 한 분 나오셨는데 뭐 딸이 이제 우리 아빠가
하면 싫다. 그래서 미안하다라고 외쳤었던 게 밈이 되어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장의 이미지나 어떤 언어가 다른 의미들을 획득하면서 소통되는 이런 걸 이제 밈이라고 할 수 있을 다른 텐데요. 맥락으로 활용되는. 이랬을 때 이제 밈 정치 같은 데까지 가게 되면 사실 얘는 반지성주의적인 정치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고 타인의 맥락을 보려 하지 않고 내 해석에 의지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고민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각에서 이제 우려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이모티콘의 과도한 사용이 표현 능력과 독해 능력을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거잖아요. 이 우려는 기우라고 보십니까? 저는 기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일부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당연히 존재하고요. 또 일부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언어에 관해서 이야기 많이 하는데 한글 중에서도 과거에 그러니까 언어 자체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말이 있고 계속해서 새로 생성되는 말이 있고 신조어라고 해서 등장했지만 얼마 안 가서 금방 또 사라져 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상업적인 메신저 안에서 선택되는 그와 같은 이제 이모티콘들이 과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어떤 신조어보다 더 긴 생명력을 가질 것인가 했을 때는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잠시 유행하는 트렌드고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모티콘이 아무리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거시기라고 하는 것의 복잡 오묘한 신비한 세계를 어떻게 대체할 수는 없죠. 여기서 박수 치고 싶어. 너무나 적합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문제의 본질은 이모티콘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어떤 대화의 방식이 많이 바뀐 데서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무슨 얘기냐면 대면 대화를 할 때는 이모티콘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이야기냐면 일상적인 대화의 방식이 이제 대면 대화, 음성을 어떤 통한 대면 대화가 아니라 문자 대화로 메신저라고 하는 통로에서 문자 대화로 상당 부분이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가끔 저도 이제 보면은 핸드폰을 다시 켜서 통화 기록을 보면 음성 통화라는 게 하루에 한 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맞아요. 갈수록 음성 통화를 하는 게 아니라 메신저 대화를 하는 게 훨씬 더 늘어나면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사실은 부산물로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모티콘이라고 하는 현상은. 그렇게 놓고 본다면 문제의 본질은 이 소통의 방식, 대화의 방식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데서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던데. 저도 그게 핵심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면 이태리 사람들은 손이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맛있는 걸 먹으면 하늘로 향해서 막 어렸을 때부터 그 손동작이나 뭐 몸동작이나 이런 걸 많이 쓰는 바디랭귀지를 많이 쓰는데 우리는 좀 그런 표현에 있어서는 굉장히 서툰 사람들 인 거죠 상대적으로. 잘못하면 왜 너 손가락질하냐고 욕먹지 이제. 그런데 그게 점점 더 이제 그 얼굴 보고 서로 대화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지만 삶의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지고 있어서 집중력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우리가 글자를 칠 시간조차도 없다 이제. 그래서 이모티콘을 보낸다 이런 대사를 나오잖아요. 저는 이게 그 이모티콘이나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 전화 통화하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보내버리고 확인이 됐나 안 됐나 그것만 체크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좀 재미있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편이어가지고요. 음성 대화를? 문자를 훨씬 더 선호하는데 왜 무서워요? 왜 전화를 무서워하냐면 면대면으로 대화하는 건 오히려 괜찮은데 전화를 할 때는 일단은 뭔지 알겠다. 표정이 안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전화를 걸었을 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받는 것 아닐까? 나의 요구가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사실은 전화가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희 또래는 이건 뭐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저처럼 이제 전화 무서워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은데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확실히 좀 있는 세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차이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과거에는 원고를 청탁할 때 심지어 찾아가서 청탁하고 원고를 받아오고 이러던 시절에서 우편물로 이제 원고 청탁서가 주고받고 그러다가 이메일로 주고받고 그 뒤에는 이제 뭐 메신저 이용해서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는 직접 작가하고 면대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 제 후배들, 그러니까 점점 연령이 이제 낮아지는 후배들의 경우에
전화로 해라. 왜 전화를 안 하니? 많이 얘기를 하는데도 다 메신저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본다면 이제 그 말을 줄이는 수준을 넘어서 그러니까 은어화되고 있는 이 현상도 가만히 연원을 따지고 가면 옛날에 이제 그 메신저가 나오기 전에 문자일 때 문자가 유료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유료이던 시절에 몇 글자까지는 무료고 그 이상부터는 유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돈을 지불하기 싫어서 줄이고 줄이는. 네.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뭐 삐삐 같은 경우에는 숫자 암호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하는 1004 게 뭐 있죠. 이런 네. 거 쓰셨나요? 전 4865 주로 많이 썼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자 대화가 어떤 뭐냐면 더 빈도가 많아지면서 나오는 뭐 이모티콘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디서 정체불명의 뭐 신조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결국은 어찌 본다면 소통의 방식의 큰 흐름이 바뀐 데서 나온 부산물 뭐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네. 그 어떤 나타난 파편만 가지고 이야기할 단계는 좀 아니지 않느냐. 근데 말씀하신 거 들으면 생각나는 건 어쨌거나 카카오톡에서 이모티콘 시장을 더 확장시키려고 했었던 게 2020년부터거든요. 코로나랑 맞물려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 이제 강제적으로 생각이 대면 들고요. 대화가 오히려 제한되어 버린 어떤 또 환경도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언택트인 것을 다시 온택트로 바꿀 거냐 그렇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한 2, 3년간 사실은 이제 뭐랄까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소통이 많아지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5, 60대에서 이모티콘 사용 빈도가 올라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소통이 바뀌고 있는 문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성대가 퇴화되고 입의 기능은 말하는 기능은 없어지고 먹는 기능만 남는 게 아닐까 싶은. 그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갖고 왔는데 그 언택트 문화 자체가 이제 학생들이 대면 강의 자체를 불편해하는 상황이 오는 정도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굴 마주보고 얘기를 나누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결국 이게 이제 그 사회적인 소통 양식의 이제 큰 어떤 전환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이모티콘 얘기로 좀 돌아가서 이게 이모티콘이 어디까지 갈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두 분은? 저는 뭐 홀로그램 이런 것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모티콘 자체 이제 목소리도 얹혀지고 이렇게 하면 다시 언어로 돌아갈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최근에 증강현실 이모지를 많이 개발이 돼서 나오기도 하고 자기 얼굴을 입히기도 하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애니메이션화해서 하는 것들도 나오는데 결국에는 저는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각자 개인의 동굴 속으로 점점 더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영어로 다시 돌아가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그 진이 이제 원래는 이제 심드렁한 감정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이제 그 이모티콘이었는데 근데 이게 오류가 나가지고 온갖 감정을 다 표현하는. 근데 저는 거기서 이게 있다라는 거 같아요. 이제 전문용어로 감정 지문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특정한 감정에는 특정한 얼굴 표정이 딱 대응한다라고 하는 아주 도식적인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슬프면 눈물을 흘리고 기쁘면 웃고라고 하는. 그래서 특정한 감정에는 특정한 행위가 따라온다. 그래서 이제 지문과 똑같이 고유한 어떤 행위가 나타난다고 하는 게 감정 지문이라는 개념인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뭐 내가 어떤 상황을 갑자기 겪어서 신체적으로 뭔가 심장이 콩닥 뛰고 얼굴이 막 붉어지면서 뭔가 막 격동을 하는데 그거를 하나의 감정 상태를 규정할 수 있느냐? 어찌 본다면 감정이 되게 복합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순간의 감정이라고. 근데 그거를 이거는 분노다. 내지 이거는 슬픔이다. 이거는 뭐 좌절감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로 분류할 수 없고 오히려 감정이라는 게 되게 역동적이고 되게 복잡한 건데 그거를 하나로만 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행위 패턴이 있다고 딱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모티콘이라고 하는 것에 의지해서 나의 감정 상태를 단선에서 규정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로까지도 확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작품을 보면 애니메이션을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이제 진을 사용하는 남자애가 알렉스가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메일을 보내려고 했는데 막 여러 가지 표정이 가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본 그 여자애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이거 뭔지 알겠어. 복잡하다는 거지. 그렇지. 하면서 둘이 잘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이제 감정의 복잡성 같은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거. 바로 그 주인공 진이 상징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그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좀 쭉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혹시 좀 못다한 말씀이 있을까요? 좀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 작품을 골랐던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영화에 등장하는 해커 캐릭터가 여자 캐릭터예요. 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전설의 도망쳐버린 공주 이모지였던 애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에 내가 태어났을 때 여자는 공주 아니면 신부뿐이었다. 그거 나 아니어서 나는 탈옥한 거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모티콘이라고 하는 건 언어이기도 하고 하나의 재현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사회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모티콘의 미래를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뭐 어떻게 3D가 될 건가 이런 상상력도 재밌지만 사실은 어떻게 편견을 뛰어넘는 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연결이 되는 얘기죠. 결국 고정관념이든 편견이든 이런 것들을 자꾸 강화시키는데 이모티콘이 일정하게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전성환 편집장님. 저는 뭐 길고 긴 손편지까지는 안 바라지만 우리 가끔 전화 통화하고 삽시다. 네,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음성 통화가 이제 많이 무료화되더라고요. 안 쓰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닥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 물러가고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 평안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